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운명입니다. 12월 2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약 이틀 동안 크게 한번 출렁거렸죠? 변동성이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확신할 수 있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전 세계 시장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손가락에 꼽습니다. 손에 꼽아요. 이거는 단기간에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0년 이상, 15년 이상 시장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막대한 R&D에 의해서 통찰력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알 수 있어야 된다. 내재 가치라고 하죠. 1번은 숲, 2번은 나무입니다. 나무와 숲을 연결시켜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통찰력이 나오겠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이 방송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고기 잡는 방법. 그럼 첫 번째,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시죠.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3분인데요. 1억 4,700만 원 언저리죠. 상승에 나왔다가 상승이 되돌려줬어요. 하락에 나왔을 때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죠. 증시도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XRP 또한 장중에 10%가 넘는 하락이 나왔죠. 그저께 아랫꼬리를 강하게 다뤄주면서 박스권으로 회귀. 얘는 차트가 깨진 건 없어요. 상승 추세가 무너진 건 없다. 박스권에서 물량 소화 중이다. 자, 그 다음 이더리움을 보면은요. 이더리움 또한 아랫꼬리를 정말 강하게 달았죠. 크게 장중에 밀렸었어. 허나 다시 아랫꼬리를 달고 있고요. 요 박스권 내로 살짝 돌아왔습니다. 이더리움도 단기 상승 추세는 깨졌어. 허나 주봉으로 보면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고점 돌파가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주봉 보더라도 음봉을 크게 만들면서 변동성이 심했죠. 자, 그 다음 도지코인. 도지 또한 단기 상승 추세가 깨졌습니다. 깨질 때 시장이 공포에 쩔었죠.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이 무너질지 무너지지 않을지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리지요. 시장의 방향성을 확신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죠? 시장을 흔들었던 게 FMC잖아요. FMC에서 연준에 내년도에 금리를 4회에서 2회로 줄였어. 그래서 금리나 속도가 늦춰질 거야. 명분은 경제 성장률도 좋고 실업률도 안정적인데 물가가 아직까지 좀 높아. 그래서 우리는 금리 내 속도를 올릴 필요가 없어. 이게 나오면서 점도표가 흔들거리게 되면서 이 점도표라고 그러잖아요. 점을 찍는다고 하죠. 2025년도에 연준의 기준료가 이 정도에 있을 것 같아. 점을 찍죠. 이건 변동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거렸고 코인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는 비트코인 비축 법안 비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어. 이 메시지와 함께 시장이 출렁거렸다. 허나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컨텐츠를 말씀드렸습니다.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다. ETF를 통해서 선구자적으로 인프라 깔아왔다.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CT 얘네가 달러의 주인장이다. 얘네가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스테이트 얘네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다. ETF를 통해서 매집하고 있다. 게임 끝났죠. 두 번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네가 전 세계 1위의 상장기업 비트코인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얘네 지분을 최근 들어서 적게는 500%에서 1000% 가까이 지분을 늘렸어요. 월가의 대표적인 세력들이 골드만삭스, 뱅가드, 스텔시트,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네가 지분을 늘렸다. 실제로 상장기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누가? 연준과 똑같은 바로 그들이 말입니다. 리플과도 똑같아요. 그 패거리의 뿌리가 프린터계의 주인장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주인장이었죠. 그리고 얘네가 연준의 주인이고요. 리플의 주인이다. 얘네가 그림자 정부의 주인 세력들이다. 뒤에 짱 박여져 있죠. 얘네가 빌더버그와 로스차일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그림을 읽을 수 있어야 미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2005년도부터 2024년도 20년간의 나스닥의 장기 차트예요. 여기에 답안이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2020년도 이 두 가지가 큰 맥을 잡아요. 2008년도 이전과 이후의 세상, 2020년도 이전과 이후의 세상. 이때는 러우 전쟁이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시대와 디플레이션의 시대. 이때는 물가가 굉장히 절었어요.
2008년도에는 이전과 이전에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통화 시스템이 끝난 시기와 끝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지면 돼요. 이때 이후로 4차 산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 이 판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면 2008년도에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로금리를 단행합니다.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실시하게 돼요. 금리가 제로라는 거는요. 통화 시스템이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 은행들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산다. 그러나 절대 마진폭이 원가가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통화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나왔죠?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나왔죠. 사토시라는 뻥카를 쳐서 여기 개발자 중 한 명, 팀원 중에 한 명이 리플 시티였다. 왜? 1980년대부터 이미 DLT, 분산 원장에 대한 특허를 이 사람이 미국 내 특허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아니면 개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명을 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블록체인이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말입니다. 이게 정확한 진짜 본질이다. 그래서 2008년도에 미국발 경제 위기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클라우드 혁명이 오게 됐죠. 아마존, 당시에 경제가 안 좋았는데 서버를 좀 직접 구축하기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빌려 쓰자. 공유경제의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에어비앤비와 우버로 확장했고요. 지금도 확장해 나가고 있죠. 중요한 건 블록체인은요. DLT, 분산원장, 각 은행들의 장부와 중앙은행들의 장부가 공유되는 거예요. 연결로. 하나의 통합 원장이 되죠. 이것 또한 공유경제의 완성이다. 블록체인 자체가 공유경제의 완성입니다. 통합 원장이거든요. 세 번째, 모바일 혁명이 있었죠. 아이폰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아이폰의 혁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사진, 영상, 텍스트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AI가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마련되었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심장인 AI가 지금 AI. 그 인프라가 마련되었다는 게 바로 모바일 혁명입니다. 그래서 잡스가 위대하죠. 네 번째, 쉐일 혁명이 있었습니다. 퇴적암층에 거기에 강력한 수압 파쇄법에 의해서 원유를 추출할 수 있는 쉐일 혁명. 이 2008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쭉 제로금리와 함께 시장이 달려나갑니다. 2011년도, 12년도 유럽발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리죠. 지금 방송은요. 시사, 다큐멘터리, 경제, 블록체인, 4차 산업, 그리고 코인, 주식 모든 거를 총망라한 것이다. 그렇게 전 세계에 이런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인플루언서가 흉내조차 낼 수가 없어요. 걔네랑 저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R&D 하루 10시간입니다. 오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 다시 돌아와서 유럽은 재정정책은 따로 쓰면서 통화정책은 공유하고 있죠. ECB, 유럽중앙은행. 그쵸? 재정은 분리했어. 그쵸? 각 국가가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지만 각 국가가 독립돼 있잖아. 어쨌든 간에 재정은 분리하면서 통화정책은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그 재정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미국발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남은 국가는 다 쓰게 됩니다. 재정이 텅텅텅 비게 되죠. 이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독일 경제가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독일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는요. 유럽 내 전체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은 수출국가잖아요. 세계적인 수출국가. GDP도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유럽의 대표가 바로 독일이 압도적이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있죠. 이 독일은 유럽 내에 물건을 팔아요. 근데 얘는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통화가 물건을 많이 팔게 되면 강세가 돼야 되는데 이게 통화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유럽 내 다른 국가들이 독일 내 물건을 많이 사줄 수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얘네 나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독일의 물건들을 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럽 경제가 힘들다. 왜냐하면 도시화와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는 게 유럽 경제입니다. 독일 하나만 보더라도 어차피 좋지 못했어요. 그전부터. 고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 했었죠. 예전에 유럽 출장을 가서 유럽이 정말 힘들다. 2011년, 12년 유럽발 재정 적자. 이건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1년, 12년 유럽발 재정 적자, 재정 위기.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었죠. 바로 버냉키발 긴축 쇼크가 있었어요. 왜냐면 양적 완화를 중단할 거야. 그랬더니 시장이 흔들거립니다. 쫄았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2014년도에 금리를 올린다 그랬는데 못 올렸어요. 시장이 흔들거리니까. 지금 이게 시장이 안 흔들리는 것 같죠? 제가 하나하나 이슈가 확대해 볼게요. 제가 하나하나 던졌던 이슈들이 정말 큰 이슈거든요. 자, 보면 하나하나가 월봉입니다. 한 개가 이게 월봉이에요. 엄청나게 흔들거렸다는 거. 2011년도 유럽발 재정이 엄청난 변동성을 겪었다. 이게 일본으로 확대하면 더 큽니다. 그래서 2014년 벤 버냉키 쇼크, 2014년 금리를 올린다고 했지만 이때는 자넷 옐런의 시대예요. 현 미국 재무장관. 이때는 금리를 올리고 싶었지만 못 올렸어요. 시장이 못 받아주니까. 2015년도에도 금리를 많이 올린다 그랬는데 시장이 못 받아주니까 한 번밖에 못 올립니다. 2016년도에도 금리를 많이 올린다 그랬는데 2016년도에 뭐가 있었죠? 영국발 브렉시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국 한 번밖에 못 올렸어요. 또 하나 상하이 미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안화 절하라니까 그러지 말고 위안화도 좀 가치를 안정화시키고 통화 연준도 니네만 금리 빡빡하게 올리지 말고 조금 절하를 좀 속도를 조절을 해. 금융시장이 안정을 취한다는 거. 그래서 2016년도에 금리 한 번밖에 못 올렸어요. 유럽발 재정위기가 영국발 브렉시트로 확장하는 겁니다.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나와주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칩니다. 2017년도 0.25% 3번, 2018년도 4번, 그리고 마지막 4번 올리고 시장은 부러졌어요. 시장은 부러졌지만 실물 경제 무너지지 않았다. 2019년도에 보험성 금리 인하 3회를 단행합니다. 지금과 똑같아요. 보험성 금리 인하, 선제적인 금리 인하, 코로나 팬데믹 때 다시 한번 시장은 빠그러집니다. 단기간에 빠그러졌어요. 제로금리와 함께 무제한 양적 완화. 통화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가 되는 순간이 다 온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버블이 왔고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붕괴가 된다는 거. 그리고 5.25에서 5.50까지 무려 1년 만에 폭발적인 그런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시장은 무너졌죠.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시장은 다시 한번 달립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이때 말 많았어요. 경제가 무너진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동결한다. 허나 계속 달렸다는 거. 이게 팩트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향이냐. 감이 오시나요? 이 구간 동안에는 연준이 시장을 다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금리를 통해서 받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러우 전쟁 때는요. 시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실물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뭐죠? 시장이 빠질 것 같으면 받쳐주고 있어요. 그동안 증시와 코인이 너무 급하게 달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시장을 통화정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조절해 주는 겁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는 마.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이때랑은 달라요. 시장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때와 유사하다.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받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너무 빨리 달리면 너무 빨리 달리지는 마. 그건 불편해. 라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이 메시지를 주식과 코인에 보내주고 있다는 거. 달러의 주인이 그 뒤에 그림자 금융 세력들. 얘네가 그림자 정부의 바로 패권 세력들과 연결되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몇십 년 동안에 세상의 모습이 그럼 그려지셨나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2020년 러우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통제의 세상이 컨트롤되었습니다. 테스트가 되었죠. 자, 두 번째,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스위프트 2.0망의 본격적인 확장을 알린다. 러시아는 이때 통화 가치가 절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역 거래에 루블화와 위안화를 썼거든요. 곧바로 약속이나 했듯이. 그리고 다시 한번 러시아 여기서 무역 거래에 CBDC,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코인들을 사용하겠다. 비트코인 체불의 합법화 이걸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브릭스가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5개국에서 11개국, 44개국 가입 플러스 알파 가입 이사를 희망하고 있죠. 그리고 브릭스 공동통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 기반에. 얘는 비트코인으로 확장하게 될 겁니다. 진짜 금은 비트코인이다. 이게 리플렛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러우 전쟁의 진정한 의미, 스위프트 2.0 확장과 통제의 세상 세 번째, 디지털의 세상을 땡겨왔다. 이게 러우 전쟁의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 전과 인플레이션 후의 세상. 2008년도 이전에는 통화 시스템의 붕괴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준비하는 바로 그 세상이 돌아오고 있다. 새로운 통화 시스템은 뭐죠?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데이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인쇄기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스테이블코인, 이미 RLUSD가 출격을 했죠. RLUSD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XRP 페어, XRP에 막대한 유동성을 보낼 수 있는 시그널이다. XRP 페어 RLUSD. 감이 오시죠?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과 커스터디. 이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돈의 혁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RLUSD가 출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리플과 소송이 종결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깜빡이를 켜주고 있다. 이거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시장 상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방송 편안하게 보십시오. 전체 경제와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과 통화 시스템과 그리고 중요한 매크로 모멘텀과 이슈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연결시키면서 세상에 나가는 패러다임과 트렌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서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는지. S&P 500 빅 선물 지수입니다. 이게 8월 5일날 급등했었어요. 이때가 뭐였죠? 바로 엔화가 급속도로 단기간에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때 코스피 코스닥 한 10%가 넘는 그런 대폭락을 보였었거든요. 주가 지수가 10%가 가까이 폭락은요. 정말 거기 정말 본 적이 별로 없는 그런 숫자거든요. 이게 급등했었는데 이게 지금 연준에 별것도 아닌 정말 뭐 기준금리 4번에서 2번으로 줄일 거야. 이거 튀어가지고 코인 시장이 흔들거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 상태에 있잖아요. 별거 있지도 않았어요. 한번 튀고 지금 안정적이죠. 그쵸? 빅스 지수가 별 변동이 없습니다. 코인 시장은 신생과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회가 있다. 3조 달러이다. 고작. 또 하나. 달러의 향방. 좀 전에 이 그림과 같이 보시면 돼요.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까요? 코인이 상승할까요? 저는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을 확신한다. 자, 그걸 연결시켜서 보시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 이유는 미국 경제는 좋지 못해요. 다만 금리가 기초적인 인하로 안정기에 들어가게 된다. 스물스물. 달러도 스물스물 약세로 전환된다. 이때는 달러가 강이었다. 미국 경제가 좋았다. 이때는 달러가 강이었다. 미국 경제가 좋지 못했다. 증시와 코인이 박살났다. 증시와 코인이 이때는 랠리를 펼쳤다. 지금은 뭐죠? 미국 경제는 좋지 못하다. 허나 달러가 스물스물 내려오면서 어떻게 변한다? 버블을 끌어안고 시장은 마지막 버블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된다. 그게 지금 시장을 읽는 본질 구조입니다. 경제는 퍼질 대로 퍼져 있다. 부채를 계속 돌린다. 미국의 재정정책을 통해서 막대한 부채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돌려나간다. 이는 미국 이야기뿐만 아니다. 유럽,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버블을 끌어안고 자산시장 또한 계속 랠리를 펼쳐나간다. 그러면서 연준은 금리를 스물스물 내려주고 시장을 받쳐주면서 통화정책을 통해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달러는 스물스물 약세로 바뀌어나가고요. 국채금리 또한 시장금리 또한 지금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고점권에 다 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 시장은 바로 퍼져요. 국채금리가 스물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된다. 달러와 국채금리가 급속도로 내려오면 경제는 붕괴가 된다. 이걸 제외하면 물량 소화하고 상승이다. 답이 되셨나요?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프로입니다. 프로. 미국 상원에서 예산안 통과되었다. 셧다운 위기 간신히 모면하였다. 이걸 가지고 또 한번 흔들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였죠? 지나가는 위기예요.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얘가 지나가느냐, 해결되지 않아서 확장하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필터링할 수 있어야 돼. 연준 또한 지나가느냐, 지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얘는 이제 시스템 리그로 확장시키겠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계엄, 해제되느냐,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되느냐, 셧다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해결되면 기회겠죠.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겠죠.
해결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확장해 나갔죠. 이게 시나리오 1, 경제 위기와 맞물립니다. 해결되지 않으면서 암이 확장해 나가는 그 시기. 그 시기까지는 한참 남아있다는 것. 자, 이제 숲을 제대로 보았다면 나무를 봐야 되겠죠. 리플, 트럼프 당선 취임 시기에 500만 달러 XRP 기부 예정이다. 친암호화폐 SEC 위원 헤스트 피어스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옵션 허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자체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이제는 증권성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기관들이 들어온다. 이는 곧 알트코인들의 ETF가 물밀듯이 따라올 수가 있다. 더불어서 증권성 시비에 휘말려 있던 코인들이 벗어난다. 이더리움의 상승은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에 대한 기름을 불 수가 있다. 알트의 대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그 이전에 흔들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에릭 발츠나추가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이죠. 내년에 암호화폐 ETF의 물결이 예상이 된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합 ETF, 이미 프랭클 템프턴의 결합 ETF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그 다음 헤데라,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XRP 소라나가 지금 언급되고 있다. ETF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미 SEC, 프랭클 템프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합 ETF, 요 ETF를 승인하였습니다. 한 번 더, 미국 SEC,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 출시를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ETF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묶은 상품으로 구성이 된다. 직접 가보시죠.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나스닥과 해시덱스가 결합하여서 암호화폐 시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개발하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포함되었죠. 이번에는. 근데 이게 확장해 나갑니다. 해시덱스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까르다노, 체인링크, 아발란체, 라이트코인, 유니스왑이 포함되어 있다. XRP ETF는 100% 예정되어 있다. 감이 오시겠죠? 지금 어떤 흐름이 다가오고 있는지. 체킹을 해드리면요. 게리 겐슬러 이미 과거형이 되었죠? 리플 사건 종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RLUSD 이미 출시가 되었죠. IPO ETF, XRP 사건에 대한 100% 종결, 기관 참여 및 거대한 파트너십과 포모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 2024년도 걸어왔던 길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올해 1월 달에 3년 만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 펀드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ETF가 승인이 되었죠.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 펀드에 XRP가 3년 만에 편입이 됐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고요. CME 벤치마크에 XRP가 편입이 됩니다. CME 임원이 리펠 스웰 2024에서 XRP ETF를 위한 데이터 준비는 끝났다. 미국 최초의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에 편입이 되죠. 크리스 라슨의 지갑이 무려 11년 만에 이동합니다. 이미 깜빡이를 켜줬습니다. 움직이지 않던 지갑이 11년 만에 이동하였다. 지금 600원, 700원대에서 가격이 3,000원대에 있지만 이 가격 또한 똥값입니다. 지금 가격 상승 또한 똥값이라는 거. XRP ETF가 카나리, 비트와이즈, 21세어스 그리고 위즈덤 트리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타 자산 운용까지 준비가 되고 있다. 암호화폐 상품 법안, 이 법안이 하원 통과를 했고요.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하원, 행정부를 장악했죠. 법안, 가산화단의 흐름, 제도와 시스템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진영이 갖춰집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 장관, 그리고 크립토 차르, SEC 위원장, 이분이 이미 결정되었죠. 친암호화폐 인물로서.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제 CFTC 위원장 또한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친암호화폐 인물로 구성이 됩니다. 원년, 암호화폐, 가상화폐 원년 행정부와 의회, 입법 여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XRP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섹트발 대장코인들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이걸 아십시오. 근데 상승이 나올 때마다 흔들어줘야 여기 있는 사람 주다 털리겠죠? 그들 간에 손바뀜이 나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겁니다. 상승 추세라고 하죠. 한 번씩 추세를 깨면서 또 가는 겁니다. 주봉으로 보면 깨지진 않았어요. 추세를 깨면서, 일봉으로는 깨면서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줘야 흔들면서 가죠. 흔들거릴 때마다 내 멘탈이 흔들거리면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다는 거. 비트코인 주봉을 보게 되면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천만 원대였잖아요. 이때 하나가 주봉입니다. 캔들 하나가 계속 흔들었었죠.
흔들거릴 때마다 이때는 7개월을 흔들었어요. 한 달 만에 게임을 끝냈고 지금 이 가격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백 번의 지금 노이즈가 있었을까요? 허나 그 파동을 겪으면서 상승으로 왔다. 멘탈이 95% 이상입니다. 이 멘탈은 R&D에 기반하고요. 데이터와 경험에 기반합니다. 즉 실력에 기반한다는 거. 그 내공은 R&D에 기반한다. 자, 마지막으로 연준이 내년도 3월에 ISO 2002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페드나우가 이미 실행 가동 중이지요. 작년 7월 달에 이미 24시간, 주 7일, 365일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의 목록입니다. 자, 보면 끝이 없어요. 자, 보면 지금 이게 1000개가 넘었습니다. 1100개가 넘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800개, 900개, 1167개예요. 오늘 기준으로. 미국 51개 주 민영은행들과 가입하고 있는 목록들이고요. 여기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입니다. 그 페드나우에 ACI 월드와이드, BNI 멜론, CGI, 핀네스트라, 피델리티 인포메이션 서비스 좀 더 볼게요. 그리고 볼란테, 테메노스, 핀리, 피델리티 인포메이션 서비스, 핀네스트라 이런 업체가 보이시잖아요. 보면 리프가 연결되어 있는 페드나우, 테메노스, ACI 월드와이드, 핀네스트라, 볼란테 이게 다 리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 스위프트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국 재무부, 연준, IMF, BIS, 월드뱅크 이게 리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위프트는 1.0은요 달러 기반의 종이 기반의 시스템이었었어요. 해외로 돈 보내보신 계시죠? 그게 주 24시간 움직이지 않잖아요. 주 5거래일이죠. 한국 기준으로 9시부터 3시 반까지 문 닫잖아요. 그리고 종이 기반입니다. 종이. 스위프트 2는요 데이터 기반이고요. 24시간 365일 일주일 가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분산원장 기반이라는 거. 이게 리플렛과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이 혈관의 주인이 바로 리플입니다. 페드 뒤에 있는 그림자 금융 세력이 리플을 만들었다. 아무나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다 XRP에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는 것을 원치 않겠죠. 그래서 제가 스위프트 2.0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통화 시스템과 세계적인 트렌드를 설명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1차 산업혁명. 그때 대한민국은 문호를 닫았죠. 흥선 대응고 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죠. 공장이 나오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그래서 노동자와 자본가로 나뉘게 되죠. 노동자, 노예, 자본가, 부르주아. 그리고 식민지,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필요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대한민국 이때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쵸? 아닌가요? 이때보다 더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이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대항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 지금도 국제결제 통화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원화는 나가게 되면 아무도 안 받아주죠.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혁명, 수백 년 만에 화폐 혁명에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